어떻게 두 달 사귀고 헤어질 수가 있지? 와, 나 이런 경우도 처음이어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놀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아, 정말 상상도 못한 행동을 할 거예요, 정말로. 내가 이 정도로 나도 미친놈일 줄, 스크래치를 낸 거잖아, 나한테도. 그러면 나도 똑같이 스크래치를 상대방 쪽에 엄청 크게 낼 거야. 일단 내가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방송이란 무기가 있잖아요. 자, 이것들 다 가져가라고 전해줘. 생리대 이것도 가져가시고, 이것도 생리대 가져가시고, 이 화장품도 다 가져가세요. 아니, 이게 왜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무슨 이런 개논리가 어딨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계속 재판하는 동안에 우리 아이가 지쳤거든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졌거든요. 그래서 늘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난 이 재판 결과가 잘못 나오면은 나는 거기에서 나는 일 거야.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거든요. 또 그리고 개명을 해가지고 지난 과거를 잊어버리고 재판이 딱 끝나면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법정에서는 오히려 그거를 개명까지 하고 회사 생활을 잘했다 이렇게 판결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 인과관계를 저희들은 이제 주장을 하는데 판사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았는 그런 판결이 됐거든요. 안녕하세요. 홍보실입니다. 여러분 평소 어떤 영상을 즐겨보세요? 드라마? 영화? 아니면 유튜브? 그럼 혹시 이 영상들의 해상도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밝은 미소로 말을 하는 이 여성은 대기업 통신사 홍보팀에서 근무하며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던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밝은 겉모습 뒤에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 숨어 있었는데요. 전 남자친구의 끈질긴 협박과 사이버 스토킹에 시달리던 여성은 3년 전 향년 34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 뒤에 감춰진 사건의 전말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참 가슴 아픈 사건이더라고요. 어렵게 저희가 유족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유족은 이 딸의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지금 힘겨운 법적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짧았던 만남이 비극의 시작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대기업 통신사에 근무하던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라든지 가상화폐 등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관련 방송도 찾아볼 뿐만 아니라 본인이 1인 방송까지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누적 그 시청자 수가 316만이나 달하는 금융투자 그 BJ를 알게 됐고 아마 합동으로 방송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 2월부터 그 BJ하고 교제를 했는데 2개월 동안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해 4월에 그 BJ한테 헤어지자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자, 금융 투자 분야에서 약간 그래도 지명도가 있는 BJ, 남자 BJ와 2개월 동안 교제를 하다 이 고인은 결별 통보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어요. 자,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5년 전 그 남자 BJ가 자신의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 중 일부인데요. 먼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폭로방송. 피해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인에 대해서 폭로방송을 했다는 건데, 자, 유족은 최근에서야 고인이 된 딸의 노트북 암호를 풀고 처음으로 그 방송을 직접 보셨답니다. 딸이 생전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는데요. 자, 그 영상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직접 보시죠. 아니, 근데 어떻게 두 달 사귀고 헤어질 수가 있지? 와, 나 이런 경우도 처음이어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놀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아, 정말 상상도 못한 행동을 할 거예요, 정말로. 내가 이 정도로 나도 미친놈일 줄, 스크래치를 낸 거잖아, 나한테도. 그러면 나도 똑같이 스크래치를 상대방 쪽에 엄청 크게 낼 거야. 일단 내가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방송이란 무기가 있잖아요. 자, 이것들 다 가져가라고 전해줘. 생리대 이것도 가져가시고, 이것도 생리대 가져가시고, 이 화장품도 다 가져가세요. 아니, 이게 왜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무슨 이런 개논리가 어딨어. 자, 지금 보신 저 영상이 고인의 노트북에 저장이 돼 있던 겁니다. 고인이 생전에 저 영상을 직접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자, 변호사님, 박 변호사님,
자, 나와 교제 중이던 시절에 내가 어떻게 해서 그쪽에 남아있던 내 물건을 저 남자가 막 방송에서 말이죠. 수백 명, 수천 명이 보는 방송에서 막 흔들어 보이면서 말이죠. 예, 수치심, 모욕감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본 것처럼 영향력이 있는 BJ입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방송이 무기라고 본인도 표현을 해요. 거기서 교제를 강요했는데 거절당하자 아마 복수를 좀 한 것 같아요. 복수 의미에서 개인 방송을 하면서 게시판 뭐 또 대화방 오가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그 방송 중에 지금 5월 1일 날 2020년 5월 1일 날 방송인데 억울함을 푼다 뭐 하면서 진실, 증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둘 간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라고 하면서 특히 유튜브 영상 찍어서 이것을 평생 박제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라고 협박한 상황이고요. 좀 봤지만 개인 어떤 여성 용품이라든지 이런 걸 꺼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보는 시청자들한테 어떤 또 이 피해자한테 상당한 모욕감을 지금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만나자라고 계속 헤어지지 말 만나자고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화를 거부하고 만나지 않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답장을 하니까 결국은 변할 수 없냐라고 하니까 결국 협박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한 겁니다. 예, 저희가 이제 유족의 허락을 받고 고인의 이름을 앞서 보신 그 CG에서는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폭로, 당시만 해도 살아계셨던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폭로는 방송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가해자는 2020년 5월 1일 폭로 방송 직후에는 약 30개 언론사 기자들에게 허위 제보까지 했는데요. 제보 이메일 내용은 이렇습니다. 데이트 폭력 관련해 제보하려고 연락드렸다. 연인 사이였는데 욕설과 무지로 정서적 학대를 받아서 음성 파일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취재를 부탁드린다라면서 욕설받은 내용은 방송에 내보내겠다는 이유로 제가 피해자인데도 사과는커녕 카톡 공개로 명예훼손을 고소당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도 7kg이 빠졌다면서 피해자 회사 앞에서 1인 시위 예정 중이다. 연락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보냈는데 실제로 기사화된 곳은 없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대기업이 홍보팀에서 근무하는 사실을 악용을 하기도 했는데요. 회사 윤리경영실 게시판에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욕설과 무시 등 정서적 학대와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 자신을 만날 때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 같으니까 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내부 조사 결과 혐의가 없었고요. 언론사 허위 제보 또 회사에 보낸 메일 때문에 피해자는 당시에 정말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자기 방송에서 날 음해하고 또 30개 언론사에 메일을 보내서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뭐 어쨌다 했다 막 그런 허위 제보를 하고 세 번째 그 내가 다니는 회사에 제 법인카드 조사해봐라 또 이런 투서를 보내고 자, 이 고인은 당시 그 남성 BJ를 명예훼손, 강요미수 등으로 고소하셨대요. 심지어 직접 이 법학 공부를 하면서까지 이 소송을 준비하셨대. 그렇게 소송이 무려 2년간 진행이 됐는데 자, 그렇게 해서 나온 판결, 선고 생각과 많이 달랐다고요. 일단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고 피해자가 그 와중에 집행유예를 왜 받았는지를 살펴보고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은 게 이게 가해자가 그 사이에 결혼을 했대요. 아니 가해자는 지금 자기는 어디 밖에 떠들면서는 뭐 이 지금 제보자 사연자 때문에 피해자 때문에 아니 저 와중에 결혼을 했다고요? 네,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데 그러면 그 와중에 결혼을 했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억지를 부렸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 감경 사유에 결혼해서 그 아내가 임신했다는 게 감경 사유로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가 없었겠어요. 피해자도 그 사실을 자기의 직장 상사에게 알리면서 너무나 황망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아버님은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했고 이게 이 실형 못 받은 것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그 당시에도 이미 사회적으로 좀 알려서 당시에 검찰총장이 항소심에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었고요. 그런 와중에 사실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해서 의식불명 상태에 이미 또 빠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과는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나왔어요. 사망한 후에 나왔는데 그때도 징역이 2년 6개월로 늘어나긴 했지만 역시 집행유예 4년으로 선고는 그대로 확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족분들에 따르면요, 저 가해자 끝내 한 번도 미안하다고 사망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고인은 생전에 이 가해자가 항소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은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는구나라면서 엄청나게 낙담하셨다고 해요. 하루하루 불면증, 우울증, 고통의 나달. 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자, 유족은 말이죠. 지금 모든 상황이 가해자의 말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계십니다. 자, 이 BJ 가해자의 5년 전 방송 직접 한번 다시 보시죠. 제가 일단 변호사님이랑 상담을 하고 비용이 막 1,000만 원 이하로 나오거나 뭐 2,000만 원 이하로 나오면 내가 그냥 벌금 화끈하게 내고 모든 거 다 공개할게요. 벌금 내면 되지 뭐 어쩔 수 없지. 그게 죄가 된다 하면 벌금 내면 돼요. 저 초범이에요. 벌금형 한 번 기록 남으면 뭐 어때? 어차피 나는 BJ라 뭐 명예훼손이랑 뭐 남아도 상관없어. 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형사는 집행유예가 나왔으니 유족은 이 가해자의 범행이 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민사를 제기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유족은 피해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유가 가해자의 불법 행위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치료비, 장례비, 그리고 딸이 살아있었다면 앞으로 벌어들였을 예상 수입과 경제적 손실 등을 포함해서 5억여 원을 청구를 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죽음과 가해자의 불법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가해자 범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그 사이에 정상적인 생활을 했으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했는데 명예훼손 등 범행으로 인해서 망인이 정신적 피해 손해를 입었다는 점은 명백하다며 배상액으로 1,500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자, 유족의 얘기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계속 재판하는 동안에 우리 아이가 지쳤거든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졌거든요. 그래서 늘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난 이 재판 결과가 잘못 나오면은 나는 거기에서 나는 일 거야.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거든요. 또 그리고 개명을 해가지고 지난 과거를 잊어버리고 재판이 딱 끝나면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법정에서는 오히려 그거를 개명까지 하고 회사 생활을 잘했다 이렇게 판결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 인과관계를 저희들은 이제 주장을 하는데 판사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은 그런 판결이 됐거든요. 자, 지금 항소를 하셨다는데 두 분 변호사님이 뭐 짧게 좀 말씀 좀 전해주시죠. 양 변호사님. 일단 우리 법원이요, 전반적으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에 그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까지 가해자에게 잘 안 묻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3년이라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 피해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꾸로 보고 싶어요. 그 3년이라는 고통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고통받다가 사실 피해자는 사망한 거거든요. 저는 우리 법원의 이런 태도가 전반적으로 저는 이미 잘못돼 있고 그 경향이 여기서 그대로 지금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좀 가해자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것 같아요. 인과성이고 직접 빡 붙은 것 말고는 시간이 떨어져 있으니까 인과성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우리 법원의 판례의 기본적 태도거든요. 피해자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고 왜 이게 시간이 끌어졌는지를 본다면 인과성이 저는 인정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법원의 좀 태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뭐 유사한 사건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그 인과관계라는 게 단절될 만한 사정이 있었으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가 갑자기 다른 길로 만약에 극단적 선택을 했으면 인과관계가 없지만 그렇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힘들었던 거예요. 사실 피해자는. 예, 답답하네요.